지금 발표자 한 분 다 두께서 되신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진행을 보지 못했고요. 발표자분들께 국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마 충분히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예. 예,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답변 준비되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결국 북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에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써있고 이게 읽기가 좀 힘든데 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이상 전쟁 위험을 사라지지 않는데 비핵화 없이 미군 철수는 위험한 생각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됐는데요. 저는 핵 위험은 북한이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거 위험한 건 맞아요. 근데 핵을 갖고 있음으로써 더 위험한 거지 비핵화가 됐다. 그러니까 비핵화 없이 미군이 철수되는 거에 있어서는 미군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비핵화 없이 미군이 철수되는 걸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핵 있는 자체가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언제나 그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우리를 분단 상태로 오히려 원하고 있고 핵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무기도 팔고 전쟁의 위험을 더 고조시키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미군의 철수는 그들이 우리를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미국의 국방을 위해서 미군을 두는 거지 우리를 지키려고 미군을 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군은 비핵화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베트남 이상으로 물론 이제 지역적인 그런 지리상의 다른 부분은 있지만 미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과 통일되면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고 만사가 해결되는 듯한 생각을 환상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 독재 국가인데 그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고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 이래로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기득권이 양보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민중의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젊은 친구가 얘기했듯이 경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보다 노동자, 농민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끌어내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 그들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갖다주는 통일을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북한 인권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노동 문제 역시도 우리가 봉기하지 않고 촛불을 들지 않고서는 해결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질문을 4개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남북이 만약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낭만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둘러싼 우리 한반도가 과연 비무장 중립이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저도 이게 의문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단일한 미국의 패권에 지금 우리가 짓눌려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지금 중국도 커지고 있어서 사실 저도 많이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전문적인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시설에는 휴전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생깁니다. 즉 통일이 되면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의 지하자원, 채광권들은 중국이 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현재 제가 논문 4개 정도 봤는데요. 제가 본 자료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남한에 많이 들어와 있죠.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굉장히 외국 자본에 많이 억눌려 있는데 이것이 지금 통일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중 세력의 주체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가 굉장히 많이 변수가 되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우리가 아직 많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 발생될 경제적 이익은 누구에게 가게 되나요? 편익이 크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친자본주의라는 말과 얼마나 다를까요? 많이 동의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편익을 앞에 조사를 한 자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점은 철저하게 흡수통일의 입장을 가지고 만든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의 관점을 동의하진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들이 아무래도 정부다 보니까 많이 객관적인 자료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보게 된 거고 이들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흡수 통일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이대로 된 통일을 과연 우리 민중 세력이 받아 안아야 되느냐 고민을 20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통일 분위기는 가고 있고 이 통일 분위기 내에서 이걸로 통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니까고요. 이걸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준비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편익이 크다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 세대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나요? 다음 세대는 편익을 얻지만 이제 우리 세대는 힘든데 그래서 경제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이 리스크를 사회적 약자들이 다 감당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 솔직한 마음은 동의합니다. 예, 저도 10년 동안 10년 이후에 편익을 위해서 10년 동안 고생하는 게 맞나 회의가 사실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엄마이고 교사이다 보니까 제 입장은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세상에 살 수 있다면 저는 감당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10년 동안의 세금,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평화가 안착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의 해방 또 지금까지 왜곡되어 있는 수많은 이데올로기에 바로잡힌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뭐가 됐든 우리 전 세계에서 위상이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가 고생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예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는 약 25만 명이 군병력이었다고 합니다. 통일하기 전에는 동독이 17만 명, 서독이 50만 명이었는데 통일된 이후에 25만 명이고 복무 기간도 10개월로 감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비 유지비 감축을 한 걸 가지고 그 상황에 산업 현장에 투자를 하게 됐고 또 산업 현장에 청년들이 빨리 진입을 하게 되니까 그만큼 국가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독일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환영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 조사 자료에 나왔거든요. 그 10년 후에 우리 후손들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네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는 현재 휴전사항이 종전으로 바뀌고 북한이 개방을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북한과 교류를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북한과 교류 협력이 강화돼서 개방을 할 경우에도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자분께 좀 더 상상의 나래를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남북한 교류가 활발한 시절에 역사학자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북한의 자료들을 탐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지정한 코스, 그 다음에 주민 접촉이 제한이 되고,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개방 차원에서 그친다면 그러한 점에서 뭐 많이 나아가야 한두 발짝 정도 더 많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생각하는 미래 한반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 자료에 도서관 자료가 볼 게 있습니다. 서울역으로 갑니다. 경의선을 타고 내려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그 자료를 마음대로 펼쳐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의 날에는 통일된 상황이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동강 맥주 먹는 것도 물론 제한된 구역에서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옥류관 앞에서 혼자서 평냉 후에 완냉 후에 대동강 맥주를 이렇게 쉽게 개방 차원에서는 먹는 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의 사례를 보면 스포츠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화전 양면수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발제문 1페이지에 제일 끝에서 마지막 줄과 그 두 번째 줄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발제문 혹시 다들 있으십니까? 1946년에 전국 축구 선수권 대회가 전조선 축구 선수권 대회죠. 조선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는데, 이때는 해방 후 전국 굉장히 좌익과 우익의 대립과 백색 테러가 난무하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에도 축구 대회는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 축구단이 중국 상하이에 원정을 가는데요. 이 팀만 서울 축구단의 이름이지 이 팀에 소속된 거 보면 우리 한국 축구의 거의 거두로 불릴 수 있는 김용식 선생님은 황해도 분입니다. 황해도. 그 다음에 김용식 선생 이후에 최정민이라는 아시아의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나오는데, 이분도 평안도 분입니다. 그 이북에 계신 분들이 서울 축구단에 합류해서 그 경평 축구도 버리고 원정도 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교류들이 활성화돼야 그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 아까 제가 잠깐 지나쳤는데,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2006 독일 월드컵 이전에 한 2002년쯤에 종교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말 그 처참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코트디부아르가 그 아프리카 예선에서 조일인가를 해서 월드컵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그 뭉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 디디에 드로그바라는 한국 팬들에게 드록신으로 불리는 걸출한 스트라이커 한 명이 있는데요. 이 드로그바 선수가 경기 종료 후에 카메라를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단 일주일간만이라도 전쟁을 좀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는데요. 이게 그 코트디부아르를 내전을 하던 양쪽 진영에 받아들여져서 정말 전쟁을 멈췄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그 축구를 토대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내전이 종식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축구입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시기상조론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축구 아닌가. 좀 더 이렇게 제가 무슨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아니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는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도 어렵고 질문지도 좀 어려워가지고요. 좀 이해하는 데 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받은 게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남측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고 북측은 사회주의 사회인데, 이 사회가 통일이 됐을 때 통일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체제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김정은이 독재자를 갖다가 그대로 나눌 것이냐 통일 이후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연방제, 연합제는 사실 통일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어떤 그런 방안, 방법적인 것이지 그 이후의 것은 아무래도 시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연방제, 연합제 이게 그 비유가 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적절한 비일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향립교회에서 좀 아픈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몇몇 분들이 이제 갈라섰습니다. 이제 향립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통일을 역시 다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대로 갈라서서 안 된다. 분단돼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합칠 것이냐. 그러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드립다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뭐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잡을 거 없으니까 연방제 통일하면은 우리 향립교회 당의 중앙정부가 있고 중앙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측의 당회, 우리 측의 당회가 이제 지방정부 형태를 띠면서 서로의 독립된 그런 것들 갖다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 언젠가는 이렇게 서로 교류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하자.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연방제 통일 방해했다면 연합제는 이제 그 주체지에서 각기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그냥 활동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합쳐지지 않겠느냐. 예, 이것이 남측의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입니다. 연합제 통일 방안이. 근데 그 이후에 그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예, 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해서 이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그 김정은은 독재자인가? 근데 물론 우리의 오랜 관념을 봤을 때 김정은은 독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북측의 그런 거는, 사실은 노동자 독재죠, 노동자. 김정은 1인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데, 그래,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길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후에 여기 질문해 주신 거는, 예, 사회주의 체제를 가는 게 맞느냐, 자본주의 체제를 가는 게 맞느냐, 그거는 어찌됐건 어찌됐건 그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예, 일단은 같이 만나서 그런 연방제든 연합제든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예, 우리들이 또 지혜를 모아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답변이 길었나 보네요.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평화 공존론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좀 반동적 자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이 나쁜 거냐. 나는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실익도 따져야 되고, 예. 그런데 반드시 왜 꼭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 그 남한과 북한이 분단돼 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의 모든 모순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분단해서 파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예, 이런 모든, 그 다음에 입시주의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 모든 민족적 모순은 이 분단에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예, 또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 저는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통일된 이후에 그러한 그냥 이대로 그냥 각각 알아서 잘 사자는 것보다, 통일된 이후에 약간 우리 게스트분 말씀하셨지만은 더 손익이, 예, 그 분단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평화 공존론보다 통일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예, 이득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한테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 현재 청년들이 통일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또 앞으로 통일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제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받았던 교육은 제 기억으로는 좀 피상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의 그 통일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탈 수 있다라든지, 광물 자원에 관한 이야기,
아니 심지어는 뭐 남성들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교육은 이제 뭐 자극적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뭐 그런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아까 우리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 그런 교육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 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 그 한반도가 안고 있는 모순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1월에 그 일본의 조선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경험을 또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이 또 그런 상처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해외에서 산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북측의 동포들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그냥 그 우연히 마주쳐서 서로 이렇게 경계하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모순들 앞에서 어떤 제가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배웠다고 했던 어떤 피상적인 그런 욕망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편익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근본적 가치를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도 되게 다양하지만 질의도 다양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년 세대와 통일, 그러니까 기성 세대에 있어서 통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 왜 해? 아니라 통일 어떻게 해?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면 청년 세대에 있어서는 근데 왜 통일해야 되지? 지금이 좋은데? 라든지 통일했을 때 더 불편한 통일이 될 것보다는 지금 쾌적한 비통일 상태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준영님의 그 발전에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통일 비용이라는 것이 적게 통일 비용, 편익이 크다는 거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세계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통일이냐? 계급적 관점에서 또는 계층적, 세대적 관점에서 그 통일에 대한 주장 같은 것들이 100%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그냥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요. 되게 많은 논의에 가닥들이 있어가지고 정리하기 쉽지 않은데, 이 방청석에서 의견을 좀 있으시면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군요. 세 분 예, 김지수입니다. 제가 사실 공공기관에서 통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는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읽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박근혜요. 틀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신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평화 정착, 평화 공존, 평화 고착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고 현 정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가 저는 평화 고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70년 동안의 분단된 이질화를 극복하는 것은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그리고 평화 통일을 남북연합이냐 남북연방제냐 이런 걸로 이룰 것이냐는 어떤 정치적인 통일, 체제 간의 통합의 문제는 훨씬 이후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 정부는 그러니까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만드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의미의 통일은 결과로서의 통일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단일민족이라는 말 안 씁니다. 교과서에서 단일민족 안 쓰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 이런 것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평화의 관점에서 당장 통일이 되면 훨씬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맨날 탈북한 사람들 만나거든요. 정말 생각 많이 다릅니다. 언어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공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연습, 평화롭게 같이 살 수 있는 연습을 위한 기간이 굉장히 길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길게 진행되면 통일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이고 어떻게 통일할지는 어쩌면 후손들의 과제거나 후손들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놀라우실 수 있겠지만 최근 청와대에서는 통일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귀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젊으신 분들의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깊게 안 들어가서 많이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통일 비용 이야기 하는데, 통일 비용은 독일의 흡수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을 하려니까, 동독의 집을 무너뜨리고, 서독의 집을 동독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많이 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중국식 개방사회주의, 그 다음에 남쪽은 지금의 좀 더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그럼 그건 통일 비용이 글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통일 편익을 위한 투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독일하고 다른데 마치 독일처럼 흡수 통일했을 때 통일 비용이 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전혀 이건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비 감축이 되겠느냐 이러는데 당연히 되죠. 왜 안 됩니까? 지금 동북하고 세계에서 한반도가 가장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이죠. 여러분들 모르시지만은도 세계에서 제일 힘센 미국하고 그 다음에 한 7, 8이 됩니다. 남쪽하고 사흘에 한 번 꼴로 전쟁 연습합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무려 12서너 번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 한반도는 결코 평화스러운 이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평화가 보장이 되면은 당연히 남국의 군사비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감축될 수밖에 없죠. 단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백공 경쟁이나 이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건 한반도가 이렇게 평화가 정착이 되면은 오히려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군사비가 감축되니까 그 오히려 뭐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 위협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북한 핵은 위험한데 왜 남한에 있는 미국 핵은 위험 안 하죠? 네? 북한은 이쪽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이쪽 배당하고 있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무력 가지고 이쪽 결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미국 그 B-52가 여러분들 핵무기 몇 개를 장착하는지 아세요? 히로시마에 던져진 그 원자 폭탄 300개를 B-52가 한번 떴다 하면은 300개를 장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B-2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떴다 하면은 그 정도의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면은 그 부담도 더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위험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게 91년까지 남쪽에 무려 1700개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 다 노이로제 걸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저는 그렇게 핵무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박준영 씨가 아주 좋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민자본주의 이야기 했는데 통일이 되면 북쪽은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와
개방 뭐 이쪽 남쪽의 자본주의가 결합이 되면은 어쨌든 자본주의의 천민성도 약화돼야 되는 거고 사회주의의 그런 어떤 성격도 좀 약화돼야 되는 거죠. 오히려 천민자본주의를 오히려 재벌 독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위기, 그리고 이 통일에 관해서 너무 생명권, 여기에 대해서 이 발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소홀히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도 한반도는 정말 전쟁 위기가 진행형입니다. 그런 걸 좀 자세히 좀 파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아니셨던 것 같아서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입니까? 질문입니까? 의견입니까? 질문으로 가면 안 될까요?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하시겠어요? 네. 아니 질문 저희하고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자, 질문과 겸해서 말하는 자기 주장과 질문과 겸해서 질문이 아니라면 너무 길게 바로 했습니다. 김영민 선생님, 첫째 저는 통일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통일보다 통일에 앞서서 저는 가장 관련이 북한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갈려 있는 것 같고요. 또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생각 다를 것이고, 또 나의 다를 것이고, 또 북한을 바라보는 말씀하신 11번 전쟁기 중에서 과연 누가 도발한 적이 많았는가? 8.18 도끼 만행이나 아웅산이나 68년 김신조나 그 역사를 볼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했고, 또 미국이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가장 나섰 때가 언제였는가? 결국 핵 뒤였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 이전에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이렇게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라 말씀하셨죠.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북한은 왕정국가입니다. 봉건 왕정국가죠, 거의. 근데 그만큼 생각 계획이 있을 텐데, 통일 이전에 저는 한번 그 북한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 얼마나 하셨다 질문입니다. 자, 질문으로 해주십시오. 질문.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입니까? 질문들도 너무 길게 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 중에 반북 진보, 그러니까 이 교수가 조사해 보니까 일반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좀 다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일단 드리면서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교육적으로도 뭔가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민족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제 교육하고도 관계가 있고, 교육은 인간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북한과의 관계는 시대적인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식, 젊은 세대의 인식도 시대적인 어떤 변화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야기 길어질까 봐 못하겠고, 어쨌든 교육적으로도 분명히 진단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뭔지. 방금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반복 진보가 뭐냐? 네,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그분의 분석을 제가 인용한 거라서, 제가 그분의 그 분석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평화통일에 대한 관점을 제외한 다른 이슈, 이를테면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페미니즘 같은 것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20대 청년들이 평화통일 이슈를 예를 들어 나처럼 진보적인 사람은 평화통일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가져야 돼, 이게 고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별개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옳고 그르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20대 청년들이 그렇다는 그 분석에 저는 상당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20대 청년들을 어떻게 평화통일을 우리가 구상하는 그 과정 안에 참여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수의 좀 주관을 좀 많이 작용하고 기준합니다. 제가 참 사회를 보기 어려운데요. 배제도 되게 다양했지만 노인도 되게 다양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북한을 바라본 태도 또 통일에 대한 태도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걸 아름답게 포장해서 다양한 토론, 또 열린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가 거의 됐습니다. 1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을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의견도 좋고 질문 좋은데 변화하실 분 계시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주현 씨한테 그 질문을 공개하는데요. 오늘 쭉 하면서 그 통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빅딜과 스몰딜 뭐 이런 걸 토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통일은 그 먼 일일지 모르지만 통일 교육은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통일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민족주의 그 젊은이들이 우리는 그 86세대는 그 반공민족주의를 배워가지고 안보와 반공민족주의 때문에 오히려 민족주의를 강화시켰었는데 지금 신세대들은 그 민족주의에 대한 공감을 이제 그 세계 시민적인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그 북한은 어떻게 신세대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바로 제 미천이 드러나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보편적인 또 세계 시민적인 교육, 그것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북한이 민족이냐 아니면은 타 문화권의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4.27 판문점 회담 이전에는 북한의 북주에 대해서 아예 별개의 나라로 인식하는 그런 관점이 이제 그 대부분의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그런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 그 판문점 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을 통해서 가장 그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성과가 있었던 것은 좀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그린 캐리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말 그 한민족 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고 깨닫도록 한 것은 저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너무 나아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상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베트남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호탈감이 드는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평화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만큼의 실망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좀 그 성과를 긍정을 평가하는 것과 좀 아쉬운 점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든든한데? 오늘 질문이 쏟아져서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와서 아까 마이크 잡고 답변할 때 이거 어떡하지라는 표현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논의가 있어서 마무리하기는 어려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복 진보한 말,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를 떠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게 유의미한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기성세대는 북한을 이제 두려워하거나 또 북한과 친하다고 보일까봐 두려워하거나 그랬었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북한을 굉장히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작년 4.27 공동성명 정상회담 이후로 꼭 그렇지만 않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정도가 희망의 조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통일과 남북 문제 또는 북한과의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인교회 밖에서 보기엔 현인교회가 굉장히 단일한 태도를 보이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또 그것이 풍부함, 다양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다양한 논의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했던 것으로 삼고 이 자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